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여성. 그리스 신화 속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다. 창과 방패를 든 그녀가 우는 건 투표를 할 수 없어서다. 1915년 영국의 한 출판물에 실렸던 그림이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의 범주에 여성은 없었고,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투표권이 여성에게는 없었다. 여성 참정권. 그 소중한 권리를 얻기 위해 세계 각국 여성들은 오랫동안 수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의 길은 프랑스가 열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일찍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사회를 선언했던 프랑스. 하지만 여기에 여성은 배제되었다. 남성에게만 허락된 자유와 평등이었던 것이다. 1791년 한 여성이 여기에 반기를 든다. 프랑스의 여류 작가 올랭프 드 구즈.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나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지닌다로 시작해 17개 조항을 여성의 처지에서 다시 쓴 여성인권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그녀는 인간의 범주에 여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프랑스 사회에 상기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덕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죄목으로 1793년 11월 3일 처형되었다.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연단에도 오를 권리도 있다고 외치던 그녀는 연단에 오르지 못한 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올랭프 드 구즈가 죽은 지 150년 후인 1946년에야 겨우 여성의 참정권이 헌법에 명기되어 인정된다. 그리고 그녀의 정신은 전 세계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확대된다. 1872년 미국에서는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선구자라 불리는 수잔 앤서니. 스스로 유권자 등록을 한 그녀는 미국 18대 대통령 선거에 미국 여성 최초로 참여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사실 이 모든 행보가 여성 참정권을 이슈화하기 위한 계획이었기에 법정에 서서도 그녀는 여성 투표의 합법성을 외쳤다. 하지만 미국 최초의 여성 투표는 불법으로 유죄가 되어 벌금 $100 선고를 받게 된다. 그녀에 대한 부당한 판결은 미국 전역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에 불을 지폈고, 석방된 후에도 수잔은 의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캠페인을 펼치는 등 여성 참정권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1920년 8월 26일 수정헌법이 통과되었고, 이 법은 오늘날에도 수잔 비 앤서니 수정헌법으로 불린다. 간단하지만 위대한 한 줄의 문구가 기록되기까지 무려 50년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다. 전 세계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나라 뉴질랜드.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이 참정권을 얻은 나라다. 이 소중한 권리는 1888년 한 장의 청원서에서 시작되었다. 여성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9,000명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한 케이트 셰퍼드. 그러나 의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의 문을 두드린 그녀. 결과는
또다시 거부.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1893년 3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 수는 당시 뉴질랜드 성인 여성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대단한 기록이었다. 당시 뉴질랜드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이 청원서는 그 길이가 무려 270m로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 남다른 이력까지 갖게 되었다. 결국 의회에서는 찬성 20, 반대 18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고 1893년 9월 19일 드디어 뉴질랜드 여성들에게 투표할 권리가 생겼다. 케이트 셰퍼드. 그녀는 지금 뉴질랜드 10달러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케이트 셰퍼드 신호등이 있다. 지금의 당연한 권리를 얻기까지 그녀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의 대표 국가 영국. 1928년 여성 투표권이 인정될 때까지 여성 참정권 운동이 가장 격렬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운동의 지도자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있었다. 서명과 의회 청원으로 참정권을 얻으려 했던 의지가 매번 꺾이자 1903년 그녀는 말이 아닌 행동을 모토로 한 여성사회정치연맹을 조직하게 된다. 그리고는 단식투쟁, 우체통에 불 지르기, 왕실에서 볼 수 있도록 버킹엄궁 난간에 몸 매달리기 등 보다 전투적이고 강력한 운동을 전개했고 이때 서프러제트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그러던 중 말보다 행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된다. 1913년 6월 3일 영국 최고의 더비 경마대회. 국왕 조지 5세의 경주마가 결승점으로 가는 순간을 기다리던 한 여성이 있었다. 에밀리 데이비슨. Never surrender. Never give up the fight. Emily! Emily! 여성에게 투표권을 이라는 외침과 함께 말발굽에 짓밟히며 쓰러진 그녀는 목숨을 바쳐 사회와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여성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에밀리 데이비슨의 장례식 행렬은 곧 거대한 시위 행렬이 되었다. 결국 영국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제한적인 참정권을 인정하고 10년 후인 1928년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된다. 마침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참정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 여성들은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투표권을 원했던 걸까?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천부 인권으로 프랑스 혁명의 불씨를 당겼던 장자크 루소도 여성을 철저히 배제했다. 여자들은 비이성적인 본성 때문에 정치적인 삶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한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남편의 사적 소유물일 뿐이었다. 19세기 초까지도 여성은 단지 남성의 성적 대상, 장식물, 자녀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로 취급되었기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보다 앞서 의회에 진출한 남성들은 그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었다. 여성들은 투표권의 힘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정권이 중요한 이유다. 결국 여성들은 투표권이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믿었던 것이다. 여성 참정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00년대에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아랍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중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비로소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세계 각국 여성들의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권리. 여성 참정권은 그 후 투표, 정당 가입, 입후보 등 다양한 정치 활동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여성 참정권의 출발점을 찾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3.1 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 뒤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그리고 임시헌장이 공포되는데 바로 여기에 현재를 만든 출발점이 있다. 황제가 주인이었던 대한제국이 이때부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과 선거권, 피선거권까지 규정하며 보통 선거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몇백 년의 투쟁을 거쳐 얻어낸 서양과 달리 우리 여성들은 민주주의 도입 과정에서 자연스레 참정권을 얻은 듯하지만 나라를 잃었던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이때 선거인으로 등록한 만 21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렇다면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 활동은 얼마나 발전했을지 궁금해진다. 우선 유권자로서 여성들은 어떨까? 투표율을 통해 여성들의 정치 참여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체로 남성 투표율이 여성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아진 것.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투표를 통한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이다. 1948년 대한민국 첫 선거를 되짚어보면 당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 대다수의 주처럼 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이때 여성의 등록률이 무려 89%였다. 당시 여성들의 문맹률이 90%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총 후보자 948명 중 여성 후보자는 19명으로 이 또한 전원 낙선에 당시 여성들이 직접적인 정치 활동 참여에는 한계를 보였던 것이다. 다음 해인 1949년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선출되면서 여성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재 57명이 되기까지 무려 72년이 걸렸다. 긴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국제의원연맹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로 세계 평균 25.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93개국 중 121위, OECD 37개국 중에는 33위에 머무른 것이다. 세계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전 세계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3.0%에 불과했었다. 이 비율은 10년 후인 1955년에 7.5%, 그 후 10년마다 8.1%, 10.9%, 12.0%, 11.6%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25.5%에 이르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하는 사회 전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 정치인의 수를 인위적으로라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할당제.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사회 공직 진출을 위해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다. 그중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장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프랑스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성취에 비해 여성 의원의 비율이 낮은 나라였다. 1997년 이후에야 겨우 하원 여성 의원의 비율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프랑스는 1999년 선출직 의원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진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가 되었다. 이듬해 2000년에 일명 파리테법이라 불리는 남녀 동수제를 법률로 제정해 200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2017년 하원 여성 의원의 비율은 38.82%로 뛰어올랐다. 남녀 동수법 적용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의 변화는 비교적 뚜렷하다. 이는 프랑스의 남녀 동수법이 여성의 정치 활동 확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노르딕 국가 중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스웨덴은 법적으로 할당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어떻게 여성 의원 비율이 50%에 육박할까? 이는 바로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할당제를 채택한 덕분이다. 사실 스웨덴은 이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과 법적 제도가 견고한 편이다. 그 예로 스웨덴이 세계적으로 육아 천국이라 불리는 것도 여성 보호나 공공육아 등에 대한 법적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여성의 사회 참여가 용이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당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해진 나라 스웨덴. 이제는 여성 정치에 상당히 앞선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2월) 기준 OECD 회원국 중 여성 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는 멕시코. 이 흥미로운 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8년 멕시코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 결과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사상 초유였다. 여성 당선자 비율이 상원에서 51%, 하원에서 48.2%로 멕시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 상원의원 당선자 수가 남성 상원의원 당선자 수보다 많은 나라가 된 것이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는 2016년 기준 122위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양성평등이 정착된 나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이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것일까? 멕시코는 2015년 여성 공천 비율을 50%로 상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세 지역구는 45%, 경쟁 지역구는 51%, 열세 지역구는 54%를 여성 후보로 공천하도록 세분화하였다. 그럼 1위를 한 멕시코와 반대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최하위 37위를 기록한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일본. 일본의 중의원 여성 의원 비율은 9.9%로 그야말로 최저 수준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일까? 그렇진 않다. 2018년 5월 23일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일명 후보자 남녀 균형법이라고도 불리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 시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남녀 균형이 되도록 하라는 노력 의무만 규정한 권고 조항일 뿐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할당제는 2000년 여성의무추천제를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무조항이었으나 제재 규정이 없었는데 2002년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등록 무효 등 제재 규정들이 신설되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구 의원에 비해 그 수가 적은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제가 치중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녀 동수제도 논의되고 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3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는 좀 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장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제도, 여성할당제.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우대 조치가 필요한 걸까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얼마 전 주의회의 여성할당제가 위헌 결정이 나기도 했다. 정당별로 여성 공천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2019년 튀링엔주에서는 비례대표 공천 남녀 동수법을 통과시켰었는데 튀링엔주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 법안을 위헌 판결했다. 법률이 정당의 후보자 결정권을 침해하고 주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여성 할당제를 놓고 찬반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공직선거에서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2014년 미국 여성문제 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가 그 대답이 될 듯하다.
미국에서는 1917년 제닛 랭킨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됐고 최초의 여성 상위위원으로는 1922년에 레베카 레티머 펠튼이 당선되었다. 그렇게 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여성 의원은 2013년 113대 연방의회에서 그 비율이 18.5%로 나타났다. 만약 1917년 이후 여성 의원의 증가 속도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미국 연방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수와 남성 의원의 수가 같아지는 때는 2121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에서 남녀 비율이 평등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10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좋지 않은 방법임이 분명하다. 만약 우리나라도 여성 할당제가 없었다면 여성 의원 비율 19%까지 갈 수 있었을까?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국회나 정부 등 공공 분야에서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일수록 여성 정치인이 많다는 세계은행 보고도 있는데 실제로 여성 의원이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이 세계에서 부패 없는 나라로 꼽힌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가 될 듯하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여성 정치 참여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저조한 걸까? 여성 정치 참여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좀 저조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좀 성 역할의 고착화, 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를 자연스럽고 적절한 것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여성이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법 제도적인 발전이 좀 저조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여성이 동원할 수 있는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남성보다 좀 열악한 것도 하나의 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 수십 년간 축적된 정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도 부족하고 또 그런 정치적인 그 훈련이 축적된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도입은 여성 대표성의 양적 확대는 물론 실질적인 대표성 증대에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의 정치적 세력화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 그 정당이나 정치 관계자와 같은 그런 엘리트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일반 여성 유권자들이나 또 여성 정치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미래의 어떤 정치가들 양측에서의 노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당 관계자들은 이제 정당의 좀 남성 중심적인 정치 문화를 좀 개선하고 또 그 여성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 여성들이나 유권자들이나 또는 정치에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고 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당선자가 50대 연령의 서울 지역으로 집중돼 있다. 하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당선 경쟁력에 있어서 후보자의 성별보다는 소속 정당이나 현직 여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지어 수도권에서는 여성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의 과소 대표성은 당선 경쟁력의 차이가 아니라 낮은 출마율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각 정당들은 여성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여성 정치 지망생들에 대한 기존 정치인들의 멘토링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다. 그 결과 여성들도 사회 문제에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더불어 스스로 정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여성들 스스로도 생활 속 정치 경험은 물론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실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믿음이나 만족감은 결국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이 되는 길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것이 그래도 남성보다는 여러 가지 그 여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고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인구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인구의 삶의 질의 향상이나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에 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큰 맥락에서 보자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리고 시민적 참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가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시민 모두는 정치에 참여하여 가치 배분을 할 수 없기에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그 대표자로 하여금 가치를 잘 배분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대표자가 어느 특정 집단으로만 구성돼 있다면 이미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제 여성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여성들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정책 결정을 위해 정책 지향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어느 한쪽의 불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다.